예, 수험생 여러분, 이번 33회 공인중개사 세법 문제를 푸시면서 많이 당황하셨죠? 자, 저도 여태까지 세법 문제 그 수많은 역대 시험 속에서 세법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저를 당황하게 한 시험은 딱 이번까지 두 번입니다. 한 번은 15회 시험 때 제가 많이 당황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33회 시험에서 세법 문제를 보면서 많이 당황스럽고 제가 진짜 분노를 금할 수 없었는데, 자, 우리 세법 시험 요번에 제가 합리적 추론을 해보면 우리 2차 과목에서 합격자 수를 이제 조절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공법과 세법에서 문제를 어렵게 출제해라. 자, 그래서 난이도를 많이 높게 해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주문에 의해서 출제자가 기존에 자주 출제했던 문제들 부분을 거의 뭐 좀 많이 배제하고, 그래서 여태까지 출제 안 됐던,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또 깊게 자세하게 출제했습니다. 또 이번에 특징은 계산 문제가 원래 전통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우리 관행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계산 문제도 두 문제씩이나 나왔고, 또 그 중에 한 문제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의 총 수익 금액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주택에 대한 것은 많이 저도 우리가 동형모의고사 하면서도 그렇고 마지막 총적인 특강할 때도 그렇고 연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주택이 아닌 일반 상가 임대 사업소득 금액의 총 수익 금액을 구하는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고요. 자, 또 양도세 또 계산 문제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간에 계산 문제가 또 두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급으로 우리가 작년에도 세법은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저한테 배운 분들은 잘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엔 그래서 만점자도 많이 나왔고요. 좀 그 다음에 한두 문제 틀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물론 이 어려운 와중에도 고득점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상당수 많은 평균적인 수험생분들은 어려움을 겪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뭐 어느 곳이든 굉장히 낭패를 받고 어느 수험생이든 힘들었을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역대 최고로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이었고, 일부러 작정하고 이렇게 문제 낸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법은 16문항이고 2차 과목에서 16문항인데 우리가 그 세법 원래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본서 막 두꺼운 거 배우면서 굉장히 양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세법은 더 많은 양들을, 우리가 법령에 더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압축한 게 기본서 이만큼이에요. 빽빽하게.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양이 많은데 그것도 다 공부할 수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기본서에서도 기본서에 아주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내용들, 강의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시험이었고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번 시험은 뭐 작정하고 낸 시험이기 때문에 8개 정도 맞추시고, 8개에서 10개 맞추시면 선방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 8개, 10개 맞았다 그러면 평상시에 뭐 이렇게 세법 한두 개 틀리시고 그랬던 분들도 뭐 11개, 자, 이 정도 맞으시고 그랬었는데, 그럼 굉장히 잘한 거고 맞출 수 있는 최대한을 맞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한 8문제 정도 맞히셨으면 선방한 그런 시험입니다. 역대 시험에서 저의 강성규 세법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세법은 고득점 했다 그러면, 점수 나왔다 그러면, 공부 좀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거의 뭐 고득점 했습니다. 시험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근데 이번 시험은 애초에 작정하고 낸 시험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왔어도 여러분이 공부를 덜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강의를 덜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여러분, 총평은 그런 겁니다. 역대 최고의 난이도였다. 15회 시험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어려운 시험이다. 세법은 어렵다 그러면 딴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거나 거의 출제되지 않는 부분에서 자세하게 깊게 문제를 출제하면 그것이 어려운 시험인데, 이번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먼저 조세 총론에서는요, 시험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는데요. 원래 조세 총론에서는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최근에 계속 한 문제 나오다가 이번에 두 문제가 나왔는데, 이 두 문제가 거의 출제가 자주 되지 않는 서류의 송달. 자, 이건 뭐 역대 시험에서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딱 한 번 나왔었던 서류의 송달, 이번에 또 나왔네요. 자, 근데 자세하게 아주 깊게 나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 권리구제 부분도 아주 가끔 나오는 거죠. 30회 시험 때 한 번 나오고, 또 그 전에 한 번 23회 시험 때 나오고, 이렇게 자주 안 나오는 부분인데 아주 깊게 또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깊은 내용을 물어봤고요. 그래서 조세 총론 처음에 A책형 보시는 분들은 요 문제 처음부터 하필이면 우리가 앞부분에 되게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 그러는데 조세 총론 첫 판부터 이렇게 저 못 보던 것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에서 안 나오던 부분에서 두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취득세에서 두 문제 나왔고요. 자, 근데 취득세 문제 두 문제는 뭐 무난하게 그래도 공부 평상시 하신 분들이면 맞출 수 있었던 물론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등록면허세가 한 문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눈치껏 등록면허세 문제도 맞출 수 있었던 물론 문제였습니다. 재산세에서 또 올해 또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문제는 5문제는 좀 무난하게 공부를 평상시에 자 이렇게 잘 하신 분이면 꾸준히 하신 분이면 평상시에 공부하신 분은 무난히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지방세는요. 그리고 이제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작년에 3문제 나왔죠. 한두 문제 출제됐는데 작년에 3문제 나왔는데 자 올해 33회 시험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문제도 많이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좀 맞췄다 그러면 이러면 이제 한 7문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세 중에서 부동산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 부분에서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에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2문제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거는 가끔씩 시험에 한 문제 정도 가끔씩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최근에 시험에서는 31회 시험 때 나왔고요. 자, 이렇게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부분인데 요번에 2문제가 나왔습니다. 한 문제는 또 계산 문제로 여러분이 풀 수 없는 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문제였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세법에서 자 낯선 문제가 나왔다. 자 그럼 빨리 제끼고 똘똘한 문제 배웠던 부분의 내용들을 손잡아줘라. 그렇게 항상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쫄지 말고 빨리 패스하고 그 다음에 똘똘한 문제 손잡아주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 그래서 이 계산 문제는 제꼈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또 그 다음에 또 한 문제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에 대한 문제도 문제는 우리가 또 정답 자체는 낯선 질문들이 있었지만 정답 자체는 전세주택 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요거는 우리가 맞추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조금 그렇지만 숫자를 엄청 많이 바꾸는 특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번에는 또 어떤 걸 생략하고 묻는 문제라 조금 어렵게 느껴졌겠지만 그래도 요 한 문제는 버리고 한 문제는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또 우리가 5문제 또 출제가 됐죠. 자, 그래서 국세에서 소득세에서 이렇게 7문제가 출제가 되고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9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세에서 9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5문제 이렇게 해서 지방세보다는 국세에서 압도적으로 이번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출제 비중이 국세에서 높았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세에서 이번에는 역시 또 작년에 이어서 출제 비중이 높았고 지방세보다는 국세에서 많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세 총론에서 2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도 물론 5문제가 다 어려운 것은 아니었고 또 한 번도 출제 안 됐던 징수와 환급에서 또 문제가 자세한 내용이 또 출제가 되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또 무난한 문제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거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9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맞췄으면 되는 그런 문제였고, 이번에 공시법이 좀 무난하게 출제됐으니까 공시세법 합쳐서 우리가 60점은 그래도 이렇게 좀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만약, 그렇지만, 하여튼 당황해서 똘똘한 문제를 놓치는 그 당황하면 까맣게 되고 안 보이죠? 그래서 당황하지만 않았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세법 8개에서 10문제를 맞췄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고, 나머지는 굉장히 또 우리가 낯선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당황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역대급으로 어떻든 간에 어려웠다. 세법은 한두 문제, 가끔씩 한두 문제가 낯선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추세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많았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그럴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총평 전체적으로 드리고요. 자, 그리고 상급 난이도 문제가 많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상급 난이도가 다수 출제됐고 중하급 난이도가 적었던 그런 시험의 특징이었습니다. 또 계산 문제가 2문제 나왔고 또 역시 박스형 문제 이런 게 나왔고 작년에는 사례형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사례형 문제는 그 비중이 줄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25번 문제부터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그리고 참 미리 말씀드리면 이의제기를 제가 밤새 제가 우리 해설 강의가 공시세법 늦어진 이유는 조금 늦게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시험 당일날 라이브 톡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사회를 보면서 라이브 톡을 진행했었죠. 교수님들과 함께. 그래서 해설 강의를 좀 늦게 촬영하게 됐고요. 또 그 다음에 또 해설 강의를 늦게 촬영하고 또 그 다음에 밤새 그리고 그래서 밤새 제가 이의제기 할 만한 것이 있는지 샅샅이 제가 이를 악물고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밤새. 자, 그래서 문제를 분석했는데 한 문제 정도는 이의제기 가능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정교하게 또 해설 강의 촬영 후에 가다듬어서 이걸 또 제가 여러분께 이의제기 할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5번 문제부터 보시면 여기 이의신청과 심판 청구에 관한 거 권리구제예요. 이것도 자주 출제 안 되는 부분인데 정말로 깊은 내용이 나왔어요. 깊은 내용을 물어봤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틀려도 괜찮았던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죠. 통고 처분이라는 것은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는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과태료 처분이나 통고 처분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권리구제 절차, 우리가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 절차로 이것을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 청구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에는 니은번입니다. 이의신청에는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00만 원인 경우에 그의 배우자나 친족 등을 이렇게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천만 원 1천만 원 이하일 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미만일 때 1천만 원 미만일 때는 이렇게 청구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그의 배우자라든가 친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니은번은 맞고요. 1천만 원 미만이니까요. 그 다음에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보정기간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처음 배우죠. 자, 보정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청 어떤 서류라든가 또 증빙 서류에 어떤 미비가 있거나 또 어떤 오류가 있다 그러면 보정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정하라고. 자, 그래서 보정기간을 주고서 보정하라고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보정기간은 결정기간 우리가 지자체 장이라든가 이런 사람 조세 심판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결정할 때 그 결정 기간에 보정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 권리구제 제가 소개할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인데요. 이의 신청은 임의적이죠. 이것은 임의적이기 때문에 임의적이다. 자, 그래서 임의적이기 때문에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심판 청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이건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그런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그래서 옳은 걸 고르는 문제니까 니은번, 디귿번, 4번, 넘어가 버리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번 문제. 여러분들이 뭐 풀기 좀 곤란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눈치껏 또 찍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자, 어떻든 간에 맞추기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괜찮습니다. 25번, 4번입니다. 제가 다음에 또 권리구제에 관해서 그럼 자세히 이렇게 또 내용들을 할 것이냐. 권리구제에 관해서 자세히 공부하려면 이 조세총론에서 이 부분만 갖고 거의 2시간을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자세히 이렇게 나왔으니까 또 어쩔 수 없어야 돼. 그래서 34회 시험 같으면 이 부분은 역시 자세히 강의하지 않을 그런 부분입니다. 대략적인 내용만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를 보시면요. 지방세 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이 서류 송달도 자주 출제되는 게 아니었죠. 우리가 공시송달이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지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아닌데 이번에 이렇게 또 자세한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래서 이 정답은 26번은 정답이 역시 또 25번도 난이도가 자주 출제 안 됐던 부분이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 상이고 26번도 난이도 상입니다. 틀린 이유는 기한을 정하여 납세 고의서를 송달했다 하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아니고 요 7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자체 장이 징수금에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다고 한다. 이렇게 여유를 준다는 건데 하여튼 뭐 7일입니다. 7일.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27번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재산세 문제여가지고 이것은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는데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의 구분에 있어서 주거용과 주거 외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역과 니은번은 겸용주택에 관한 건데 저한테 배웠던 분들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암기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이거였죠. 그래서 취득세하고 재산세 일동 건물은 취득세하고 재산세 일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면적비례 주거만이죠.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이요. 그러니까 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면적이 크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들어보죠. 그래서 면적비례 주거만. 자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제 음성이 시험장에서 들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죠? 면적비례 주거만 쿵쿵따 쿵쿵따 이거 들렸다 그러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맞춰서 하는 문제였고 니은번 1구 건물 나오면 항상 제가 그랬죠.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이다 그러면 항상 뭘 기억합니까? 50% 주거용 사용면적이 50% 이상이다.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죠. 그래서 50% 이상이니까 60%니까 50% 이상이니까 얘는 주택으로 봅니다. 50% 이상이니까 주택으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여러분 지방세에서 이거는 시험에 최근에도 나왔었지만 지방세에서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면적에 무조건 몇 배입니까? 지방세는 바닥면적에 무조건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지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디귿번도 옳습니다. 그래서 27번은 기역, 니은, 디귿번 모두 옳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급 난이도로 분류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7번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맞출 수 있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8번입니다. 자, 28번. 다른 분들은 저것도 어려웠던 문제였지만 저한테 배운 분은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재산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지문이 또 길죠? 2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요. 2번 지문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요. 국가나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무상 사용할 때 비과세죠. 내 빌딩이나 토지를 1년 이상을 공짜로 사용하면서 때가 되면 고맙긴 한데 재산세는 좀 내주셔야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염치 없이. 그래서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근데 유료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제가 이거 강조드렸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소유권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강조드렸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국가나 자체가 내 빌딩이나 토지를 살려고 하는데 매수하는 주체가 국가 자체예요. 근데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취득하기 전에 미리 지금 사용을 하면 그 사용료에 매매 대금의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본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유료로 사용하니까 당연히 재산세는 어떻게 합니까? 부과합니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가 폐지되고 과세가 되는 경우입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무상 사용할 때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지 유료로 사용한다거나 또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어렵게 출시된 상황에서는요. 자, 29번 문제를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문제인데요. 종부세 문제인데 세율 우리가 평상시에 제가 맨날 초과 누진 세율은 최저 세율과 최고 세율을 맨날 했었는데 이걸 갖다가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세율도 자세하게 물어보고 숫자도 아주 그냥 자세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죠.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납세 의무자가 법인이며 자, 우리가 주택부는 2020 우리가 1년도부터 주택부는
개인 소유와 법인 소유를 구별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납세문자가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이 납세문자일 때 관련한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자, 제가 강의하는 우리 강의 속에서 많이 문제를 통해서 봤습니다. 뭐 동영이라든가 총정리 특강이라든가 백선 문제라든가 거기서 많이 우리가 공부했었는데요. 법인이 납세문자일 때 주택분 종부세 납세문자다 그러면 세율은요. 2주택 이하다 그러면 3%.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내 2주택일 때는 그럴 때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6%. 비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126 이것은 개인 소유일 때가 126 6단계 초과손세율이고 법인 소유일 때는 비례세율입니다. 잘 몰랐어도 어떻든 간에 법인 소유는 비례세율이라는 걸 아셨어야 되죠. 그 다음에 납세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에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틀렸습니다. 종부세 납세무자가 개인이거나 또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럴 때는 여러분요. 그럴 때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니까 일단 거주하다 그러면 주소지, 주소지였으면 거소지 이런 식으로 비거주하다 그러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택 소재지는 아니고 원적으로 이렇게 주소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문자는 해당 연도 자 우리가 종부세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신고할 때 미리 이게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신고를 할 때 언제 신고합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9월 30일까지 다 신고합니다. 뭘 신고한다 그러면 종부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상에게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4번이요. 종합부동산세 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을 연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한별세액 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50이라는데요. 자, 우리 보면, 근데 이거 우리 평상시에 외웠습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일 때, 우리가 보유기한별 공제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산출세액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몇 프로요? 그러면 우리가 40%, 15년 이상일 때 50% 세액 공제해 줍니다. 여기서는 12년이니까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니까 이것은 40%가 되겠습니다. 100분의 40이고요. 5번 답은 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요거 강의하면서 요거 오해하지 말라고 요 지문 계속 넣어서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 9월 달에도 과세기준일 연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문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요 의미는 재산세 납세문자가 모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 지문 많이 봤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0번 문제 또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또 문제였죠? 그래서 29번 문제는 난이도 중, 또 28번 난이도 중, 그래서 27, 28, 29 난이도 중으로서 이런 것도 맞췄어야 되고 3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가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요, 종합합산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과세 표준의 1에서 5%세를 정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세액으로 한다는데, 우리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부세 세율이요. 진짜 이런 거예요. 우리 뭐 외우긴 외웠는데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숙지가 안 된 분도 계실 건데 1에서 3% 3단계 초과 누린세율을 적용하죠. 그 다음에 2번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인 경우에 관할 세무상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내 분납하게 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종부세나 재산세 분할 납부는 납부할세가 얼마예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는 거지. 250만 원을 초과해야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이면 분할 납부할 수 없습니다. 20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없다. 자, 종부세, 재산세는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3번이요. 관할 세무상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과세 표준과 세액이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과 토지분은 당연히 구분합니다. 당연하죠? 구분하기 때문에, 자, 구분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납습부 고지서에 기재해서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요?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틀린 것은 요거 주택과 토지분은 구분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거나 납습자는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역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부세 원래 정부 부가가세할 때 종부세 납기 언제냐?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납세무자가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 납부하겠다 그러더라도 언제까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제가 맨날 강조드렸죠. 그래서 신고 납부 선택할 때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습니다. 이거 맞췄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5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과세 표준의 0507입니다. 요거. 자, 그래서 우리가 종부세 세율이요, 초과두진세율, 요거 토지분은 종합합산은 1에서 3%까지 3단 종합세율,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부세 세율은 0507입니다. 0507. 자, 그래서 이렇게 초과두진세율을 세율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치사하게. 근데 자, 정확하게 몰랐다 할지라도 그러더라 할지라도 요 4번 지문을 우리가 확실하니까 골라낼 수 있었어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 자 31번 문제를 봅니다. 요 31번 문제는 수험생 여러분, 31번 문제는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에 대해서 총 수익 금액을 구하는 문제죠.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거의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고, 또 그 다음에 주로 주택임대 사업소득 금액에 대한 총수익 금액 구하는 문제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요게 동영 모의고사 할 때도 한번 연습하긴 했었어요.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상가 건물 임대에 대한 것으로 문제가 이번에 나왔네요. 그러다 보니까 요 총수익 금액을 구하는 문제죠. 상가 건물을 임대했을 때 총수익 금액을, 부동산 임대 외 총수익 금액을 구하는 문제인데, 요건 여러분들이 뭐 풀기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시험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문제는 그냥 딱 봤는데 뭐 계산 문제인데 부동산 임대업, 그럼 안 배운 거니까 바로 그냥 제끼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조건 제껴놓고 통과해서 딱 봤더니 자, 낯선 거 안 배웠던 것 같은 그 부분의 문제다 그러면 제끼고 빨리 넘어가서 우리가 똘똘한 문제 손잡아 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제끼고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봤더니 잘 모르겠다 그럼 찍고 넘어갔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였고요. 우리가 이제 32번 문제는 가필, 차장, 소기 요거만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고, 우리가 평상시에 연습한 계산 사례 연습 문제라 요건 풀었어야 되는데, 요런 문제는 그냥 제껴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요게 어떤 건지는 한번 보고요. 제가 요것도 또 이의제기가 할 만한 꼬투리가 있는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사업소득 금액은 이렇게 구합니다. 먼저요, 총수익 금액 있죠. 총수익 금액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서 구해요. 자, 근데 여기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총수익 금액을 지금 구하라는 문제죠. 자, 그러면 총수익 금액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합니다. 임대소득의 총수익 금액, 특히 이 총수익 금액 구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상가 건물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인지 주택 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인지 이게 좀 다릅니다. 자, 계산이 달라지는데 이것은 상가 건물 임대에 대한 총수익 금액입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요거 자체는 뭐 비슷하지만 임대료 플러스요, 요 임대료는 월 임대료를 항상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간주 임대료, 우리가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했을 때 보증금 전세금을 우리가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 발생하겠죠. 그 이자액 상당액을 우리가 간주 임대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하자면 보증금 전세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한 임대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간주 임대료 플러스 여기다가 자, 관리비 수입
또 그다음에 보험 차익, 관리비 수익, 보험 차익 이런 것들을 요 합한 것을 우리가 총 수익 금액으로 합니다. 근데 요 관리비 수익과 보험 차익은 요 주어진 조건으로만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저 조건이 없죠. 그러니까 요건 고려하지 않고요. 임대료와 간주 임대료입니다. 요 임대료는 지금 요게 이제 월 임대료가 요게 얼마냐면 월 임대료가 자 100만 원이죠. 근데 임대 기간이 요게 이제 2년입니다. 임대 기간이 2년인데 다만 여기서는 2022년도 부동산 임대 총 수익 금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임대료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원래 2,400만 원을 선세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번에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2,4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러면 이제 선세금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제 말 그대로 2,400만 원 받은 것을 총 임대 월수 24개월 분에 자 요번에 해당 연도 임대 월수 12개월 그래가지고 2,400이 2분의 1이니까 자 요 당해 연도 선세금은 이게 이제 1,200만 원이요. 그래서 월 임대료를 1,200만 원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어야지 이제 좋은 건데 자 어떻든 간에 1년분 임대료 1,200만 원 여기다가요 요 간주 임대료를 합하게 되는데 간주 임대료는 또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구합니다. 간주 임대료라는 것은 이렇게 구하는데요. 이게 이제 주택 임대 소득의 간주 임대료와 상가 임대에 있어서 간주 임대료라는 게 이제 계산하는 식이 달라요. 상가의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요. 자, 보증금이요. 여기서 5억이죠. 보증금에서 자, 이게 이제 건물 건설 가액 등을 이제 빼게 되는데 여기서는 건물 취득 가액이 2억입니다. 자, 그래서 2억이고요. 이걸 빼고 여기다가 이제 뭘 곱하냐면 임대 일수를 곱해요. 2022년도 임대 일수는 365분의 자 1년이라고 했으니까 365 그래서 요건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항상 제가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임대 일수를 71일 이렇게는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계산 복잡해지니까 주로 1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임대 기간 여기서는 1년으로 하고요. 2022년도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정기금 이자율을 6% 곱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금융수익을 빼요. 간주임대료 구할 때 보증금 전세금을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제 금융수익 같은 게 발생하잖아요. 자, 그럴 때 금융수익을 빼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자, 수입이자는 빼는 금융수익에 포함하는데 저기서 보면 문제에서 있죠. 유가증권 처분이익, 주식 처분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여기 금융수익에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 빼는 금융수익은 요게 100만 원만 뺍니다. 100만 원. 자, 그래서 요 100만 원을 뺍니다. 100만 원을. 그러면 5억에서 2억 빼니까 3억이죠. 3억에 6%니까 3, 6, 18. 자, 얼마입니까? 1,800만 원이고요. 자, 1,800만 원. 여기서 100만 원을 빼니까 간주임대료는 얼마냐? 1,7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1,700. 그리고 간주임대료 1,7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자, 이거 합쳐가지고 2,900만 원, 총 수익 금액은 2,900만 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이렇게 2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이 문제, 이렇게 아까 월 임대료를 1,200으로 하려면요, 1,200으로 하려고 하면, 그러면 단서의 문제 선세금으로 2,4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선세금이란 말이 들어갔어야지 아까 얘기했듯이 해당 연도 선세금은 미리 받은 금액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이 되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되게 되는데 이거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2022년도에 2,400만 원을 한 번에 받았을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러니까 월 임대료, 여기 임대료 수입이 2,4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받은 거니까 어떻든 계약 기간은 그렇다 할지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기간은 2년이니까 2년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한 번에 받았다. 자, 그러니까 선세금이란 말이 들어갔으면 해당 전체 선세금 미리 받은 금액 2,400. 자, 보세요. 선세금이라는 것은 받을 임대료를 미리 받은 건데요. 미리 받은 건데 선세금 미리 받은 건데 그래서 선세금 미리
전세금 같은 걸 미리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받아야 할 금액, 전세금을 미리 받은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선세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총 선세금이에요. 그래서 2,400 여기다가 자 여기 전체 임대 월수요 24개월 분의 그 다음에 해당 연도 임대 월수 12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1이니까 2,400이 200일이니까 해당 연도의 선세금은 이게 이제 임대료가 1,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서에 이게 선세금이란 말이 없으면 자 이때 임대기간은 이렇게 되지만 월 임대료 100만 원이긴 하지만 이걸 2,400을 전체를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받았을 수도 있고 총 여기 임대 기간에 따라서 전체 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고 돼 있긴 돼 있지만 선세금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단서가 없기 때문에 2,400으로 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선세금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틀렸다라고, 또 그러니까 정답을 특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간에 뭐 그렇지만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1년으로 딱 2022년도라고 했으니까 물론 1,200만 원이 임대료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임대 기간이 이렇게 2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월 임대료 이렇게 10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을 한 번에 받았을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선세금이란 말이 들어갔었어야 한다. 자 그래서 거기에 단서가 없기 때문에, 선세금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2,400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정답을 특정할 수도 없다. 다른 답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복수응답으로 모두 정답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또 제가 일단 한번 주장해 봅니다. 이제기 한번 제기해 보시고요. 자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답은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한다는 문제입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이것은 뭐 또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시간 내에 이렇게 논점 파악해서 풀기가 쉽지 않고, 또 계산 문제 나왔으니까 34회 시험에서는 또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특히 33회 시험 보신 분들 뭐 어쩔 수 없는 문제였고 이걸 이제 통과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31번 문제 해설을 드렸습니다. 32번 문제 또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32번 문제. 연달아서 우리가 세법에서 계산 문제는 한 문제 나오고 한 문제만 제끼면 되는데 두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또 멘붕이 왔겠죠? 시험 치르시면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자, 이 32번 문제는 그렇지만 이거는 저한테 배운 분들은 가필, 차장, 소기가만 알고 있으면 풀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요 계산 문제라고 해서 아예 포기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공부했던 분들은 이게 과세 표준을 구하는 문제인데 가필, 차장, 소기가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고자 갑의 매매 양도일 2022년 5월 1일에 의한 등기된 토지 및 양도에 관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양도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그랬습니다. 토지를 양도하고 있고요. 등기된 법령에 따른 적격 증빙 서류를 수치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기준 시가가 있어도 양도세, 양도채 계산은 항상 우리가 실거래가를 중에서 계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실거래가를 중에서 계산하고요. 자, 그럴 때 저한테 배우신 분들 뭘 구하라고 하는지 항상 잘 보라고 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필, 차, 장, 그 다음에 소, 기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필차장 소기과.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6,700이고요. 자, 6,7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가 있으면 실거래가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가액이 필요경비에서 취득가액이 4,200이고, 그 다음에 4,200이고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에 의하면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시킵니다. 400만 원이요. 그래서 400만 원. 자, 그러니까 요거 필요경비가 지금 4,000 얼마입니까? 4,600만 원이 되겠죠? 4,600만 원이고. 그러면 양도차익은 얼마입니까? 양도차익은 6,700에서 4,600 빼니까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도차익은. 그러면 양도차익이고 장특공제를 공제해 줘야 되는데, 항상 제가 장기 보유특별공제 딱 나왔다 그러면 항상 몇 년? 3년 염두에두라고 그랬습니다. 2년밖에 보유를 못했으니까 장특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장특공제는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양도소득금액이 2,100만 원이 되겠고요. 여기서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보기랑 관계없이. 그러니까 자,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자, 이게 1,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50만 원. 이렇게 해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850만 원.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계산 과정,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죠. 가필, 차장, 소기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세 계산한다는 거, 자 3년분을 못했으니까 장특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기본공제는 깔아둔다는 거, 이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2번은 좀 공부, 우리가 그동안 저와 같이 공부 쭉 해오신 분들은 맞췄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당황스러운 31번 문제 때문에 이것까지 포기했을 그런 분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간에 1번 정답이었습니다. 33번 문제를 보시면 고조 양도세 신고 납부에 관한 자 그런 문제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든 간에 이 문제도 좀 문제 이건 맞췄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거 옳은 문제네요.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몇 년 내요? 5년 내. 자,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을 우리가 취득가액으로 하면 우리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나서 5년 내에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인데 그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우리가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그 감정가액의 환산 또는 환산 취득가액 몇 프로요?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세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 일단 5년 내니까 5년 내인데 3년 이내라고 그랬으니까 뭐 요거는 3년 이내 양도한 경우니까 5년 내 범위에 들어가니까 일단 요거는 뭐 문제 삼지 않으셔도 되고, 자, 하여튼 원래는 5년 내, 자 그래서 5년 내 그리고 5%입니다. 가산세. 2번입니다.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돼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의 2천만 원, 이 양도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양도세는 몇 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물납은 안 된다는 거. 물납 허용되지 않고, 종부세, 양도소득세 물납 안 됩니다. 분할 납부만 되죠.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다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예정신고라는 것이, 이거 질문하신 분들, 제 교재에서는 이거 질문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어떤 거냐. 양도소득세 옛날에는 예정신고가 임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했으니까 세원 확보에, 조기 확보에 협조에 따라서 산출세계 이거 뭐 5% 세액공제 혜택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세액공제 혜택 없습니다. 예정신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안 하면 가산세고, 했다 해도 용감한 시민상 안 준다 이런 말 했는데 수업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거 세액공제 혜택 없다는 거.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인 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양도세 분할 납부요.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2천 이하, 2천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원래 납기내는 얼마? 1,000 내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죠. 그래서 여기서 2천만 원 초과했을 때가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거지. 틀린 것은 100분의 50의 금액이 아니라, 여기 아니라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는 제외하고, N은 그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여러분, 우리 양도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 납부 기한 하루 딱 지났다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 됐더라. 40, 20, 10%인데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는 몇 프로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자, 그래서 과소신고 10%. 그래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그런 것을 묻고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5번 맞췄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자,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34번 문제는 문제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여기 또 질려가지고 또 이걸 또 틀리신 분도 계실 건데, 다만 제가 강조했었죠. 올해 양도소득 금액 계산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 증여 후 우회 양도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한 이율과세 특례는 32회 시험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또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 그랬죠. 근데 33회 시험에서 제가 증여 후 우회 양도 이것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맞췄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고자 가분이 2016년 10월 1일 취득한 토지 취득가액 1억 원이고 등기됐고요. 동생인 거주자 특수관계자가네요. 예. 자, 동생인 거주자을에게 2019년 10월 1일에 증여했습니다. 시가 3억 원이고 등기됐고, 을은 해당 토지를 2022년 6월 30일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자, 보니까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 가지고 몇 년 내 양도했습니까? 지금 몇 년 내? 5년 내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증여 후 우회 양도죠. 양도수익은 을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을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갑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세보다 적다는 것은 부당행위 계산,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꺾어지는 그림 항상 이렇게 해놓고 문제 푸시라고 했었는데, 물론 요거 안 해도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였긴 하지만 보세요. 증여자, 수증자, 증여 후 우양도 나오면 항상 꺾어지는 그림 이렇게. 자, 증여 후 우양도. 증여자, 수증자는 특수관계자죠.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합니다. 자, 증여를 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데 몇 년 내요? 5년 내에 증여받아서 양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감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과요, 수증자 을이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요거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한 요 양도소득세액보다, 자, 지금 단서에 나왔었죠? 문제 단서에. 요 두 개 합친 게 이거보다 뭐예요? 더 적대요. 그러면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잔머리 굴려서 돌렸다고 봐가지고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낸 게 있으면 돌려주고, 양도세 부과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죠. 그래서 납세무자는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고요.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는 다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1번 질문.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데, 배우자 직계존비 속한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기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해 주는데, 증여 후 우회 양도는 우리 마지막에도 계속 백선이나 동영 모의고사라든가 총종형 특강집에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 비슷하게.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우리 여러 번 9월달 자료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난이도가 상급이지만 우리는 맞췄어야 된다. 왜냐하면 9월달에 많이 계속 했었던, 또 그전에도 많이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율과세 특례와 비교해가지고 마지막에도, 그죠?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낸 게 있으면 돌려주고요. 그래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 1번 정답입니다.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부과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요것도 맞췄어야 될 문제였네요. 우리 취득세에 관한 문제인데, 취득세 징수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한다 그러는데 틀렸습니다. 자, 취득세는 뭐다? 신고 납부가 원칙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인지 예외적인지를 밝혀놨어야 되는데, 그죠? 어떻든 간에 좀,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 당연히 신고 납부하는 건데, 그래도 꼬투리를 한번 잡아서 원칙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할 수도 있지 않냐, 이 제기를 한번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아까 그 문제보다는 제 확신은 좀 받아질 가능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꼬투리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취득세 징수는 원칙 신고 납부입니다. 상속, 원칙인지 예외인지를 밝혀놓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0일 아니죠, 여러분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상속 개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입니까? 요거
상속계실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입니까? 6개월이요.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상속인 가운데 9개월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이것도 틀렸어요. 제가 길어서 지금 쓰진 않고 말로 할게요. 상속계실부터 아니라고 그랬죠?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요 60일도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신고 납부 기간 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등기록의 신청서를 등기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건 제가 많이 강조 드렸습니다. 등록 후 60일 내 땡, 등록관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 이렇게 많이 바꿔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자, 마지막 자료에서도 계속. 그래서 이거 맞췄어야 됩니다. 등록관서에 뭐 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그래서 이거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4번이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대상이 됐을 때는 딱 보면 추가 신고납부도 올라야죠. 추가 신고납부. 그래서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하고 나서 과세 대상, 추징 대상이 됐다. 그러면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일도 며칠이요? 60일 내에. 여기서는 그 말은 없네요.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할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한다. 자, 우리 연습 많이 했습니다. 이건 기출 이미 됐었고요. 자, 그래서 가산세 제외,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맨날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세법은 포함 제외가 있으면 포함인지 제외인지 꼭 확인해 보시라는 거 강조드렸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법인이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에 지자체장은 그 산출된 세액에 우리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요? 10%. 자, 그래서 이건 숫자 포인트라는 걸 항상 강조드렸습니다.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을 보존 의무를 불성실하면 10% 가산세. 그래서 이거 정답은 3번이 옳습니다. 35번 문제 해설 드렸고요. 자, 3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6번 문제가 또 부동산 임대업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계산 문제, 부동산 임대업은 요거 한 문제 가끔씩 한 문제 나오는 가끔씩 한 문제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요번에는 두 문제씩 나왔습니다. 자, 요거 한 문제만 출제해도 충분한 부분인데 두 문제씩이나 출제했네요. 계산 문제와 함께 이렇게. 자, 요거 보시면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요거 3번을 좀 보세요. 3번을 좀 보시면 요거는 우리가 배운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소위 전세주택이요. 여러분 3주택,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하고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 부수토지 임대, 주택 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제외하고 한 경우에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요건 지금 어떤 것에 관한 얘기냐면 간주임대료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보증금, 전세금에 대한 거 간주임대료 총수익 금액에 산입할 때 자, 전세주택은 소위 전세주택은 몇 주택? 3주택 이상이면서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예요? 3억 원을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 총수익 금액에 산입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3주택이고 보증금 합계액 3억 원 엔드 초과해야 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요거 간주임대료 총수익 산입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3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간주임대료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는 건 아닙니다.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해야 되는데 여기 빠져가지고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번 정답이고요.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문제인데요. 이 등록면허세 문제가 사실은 답은 좀 고르기 쉬울 수 있었다 할지라도 거의 난이도가 상 이렇게 중상 이렇게 봐야 되는 상인데 원래는 안 나왔던 내용을 물어본 건데 이게 좀 원래는 조금 복잡합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것을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복잡한 내용인데 안 나왔던 지문이 나온 건데 답은 우리가 과소신고가산세 10%인데 이래 가지고 100분의 12에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골랐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 요런 문제입니다. 자, 틀린 거 옳은 문제인데 등록면허세 바로 정답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번 지문 같은 것은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이런 건 이것은 주로 정답 지문으로, 요거는 옳은 지문으로 긍정형으로만 나오는 거다, 이런 걸 쭉 말씀드렸고, 다 평상시에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하나의 처음 뭐 이런 것들 강조드렸던 것들 쭉 납세 불명할 때는 말씀드렸고, 4번 지문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이 지상권 등기의 경우, 특별징수 의무자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러니까 특별징수 의무자 있잖아요. 원천징수, 특별징수.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하고, 그죠?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그럴 때 등록면허세만, 지방세에서 주요 부동산 세금들 중에서는 이제 등록면허세가 특별징수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이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0, 100분의 10을 한도로 해서, 100분의 10을 한도로 해서, 100분의 10을 한도로 해가지고, 100분의 10을 한도로 해가지고 이제 부과하는 건데, 가산세를 다시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100분의 10을 과소 납부분 세액의 10%, 즉 100분의 10을 한도로 해가지고 3%, 과소납부한 세액의 3%, 또 과소납부한 세액에다가 일일 0.02% 합한 요것을 가산세로 원래 부과하는 거예요. 원래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어떻든 간에 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해서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100분의 1은 틀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10,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자, 그래서 4번 정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이렇게만 알고 답을 뭐 과소신고했다, 과소신고납, 우리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0, 20, 10%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소신고 세액의 납부세액의 10%인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어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자, 그래서 10%,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는 거.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었고요.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38번 문제를 보시면 38번 문제가 요게 이제 또 양도소득세 문제인데, 징수와 환급에 관한 건데, 요게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요게 나왔어요. 이게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나와버렸는데 깊은 내용이 나왔어요. 아주 깊은 내용들을 물어봤는데, 이거 뭐 저 깊은 지문들이, 낯선 지문들이 있었는데 좀 어쩔 수 없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답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고제 양도세 징수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 징수 환급은 한 번도 나오질 않았었어요. 이 징수 환급. 이 징수 환급 부분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사실은 살짝만 이렇게 그 지문 한 줄 나오는 정도로 문제를 출제했으면 딱 좋을 부분인데, 이걸 이제 독립화 문제로 냈습니다. 올해는 아예 그냥 뭐 작정하고 이렇게 일부러 안 나오던 부분에서 문제를 출제해서 수험생분들 당황하게 하고 시험 못 보게 하려고 작정한 시험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에 다른 국세나 국세라든가 이런데 충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 충당할 수 있어요. 여기 충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양도소득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 경우에 관할 세무상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고지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합니다. 그래서 요 2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38번은 2번이 이게 옳은 지문인데요.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우리 부담부 증여죠. 이거는 양도소득세 대상 건물을 양도한 고지하는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해야 한다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부담부 증여했을 때 예정신고 기한 배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요거만 몇 개월? 3개월 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고 강조드렸죠. 특히 부담부증액시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얘만 몇 개월? 3개월 강조드렸습니다. 당연히 예정신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3번 양도소득세 납세무의 확정은 납세문자 신고에 의하지 않고 관할 세무장에 결정해야 한다. 아니죠? 예외적으로, 이것도 좀 논란이 돼요. 예외적으로는 우리가 무신고한 경우에, 무신고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는 이렇게 관할 세무장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납세문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됩니다. 신고에서 원칙 확정되는 그런 세금이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5번이요.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 세무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는, 요게 이제 지금 지문이 주문이 좀 애매해요. 이게 지문에 이게 없는데, 해당 결정일부터 90일 내라고 되어 있는데 환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법령에는 90일 내 환급해야 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 환급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지문이었고, 여러분들이 낯선 지문들이 잘 안 배웠던 징수환급의 깊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당황했을 문제입니다. 어떻든 간에 2번 이것이 정답입니다. 자, 어려웠던 문제였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39번 문제를 보시면 요 가로넣기 문제인데,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세대 1주택, 자, 특례에 관한 조문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비슷한 가로넣기 많이 문제 했었죠.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1개 수용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우리가 농어촌 주택이나 다른 상속주택은 양도시기 제한이 없는데, 몇 년 양도한다 제한이 없는데, 제가 그랬죠. 특이하게 이 귀농주택만, 강의할 때 좀 잘 들으셨던 분들, 이 귀농주택만 특이하게도 양도시기 제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얘는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요거 몇 년 내 양도해야 됩니까? 5년 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수전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자,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수도권 밖의 주택 특례인데, 이때는 부득이한 사유,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 또 근무 상영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지방주택을 취득할 때요, 이 사유 해소된 날부터 몇 년 내요? 3년 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죠,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몇 년요?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부터 양도로 보고요. 그래서 5년, 3년, 5년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4번이 정답이 되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40번 문제 라스트입니다. 40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문제인데, 39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좀 헷갈렸던 그런 문제였는데, 그래도 쉬운 게 있으니까 대충 유추해서 좀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자, 39번 문제 이렇게 받고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건축물 중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자가 가산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무자지 가산한 자 X 하면서 요거 옳은 지문으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또 긍정형 지문으로 또 이렇게 정답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많이 봤던 거고요.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들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세대별 소유주택수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오피스텔 소유한자 주택수에 어떻게 한다? 가산한다. 여러분, 취득세율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취득세 세율을 중과세할 때, 중과세를 적용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또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산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가산합니다. 가산하고.
주택수에 가산하고요. 오피스텔. 4번입니다. 납세무자가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고로 하여 징수한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문제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목 변경 같은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우리가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액 80% 중과산세인데, 다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정하지 않고, 또 하나요,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과 함께 이렇게 간주 취득의 경우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입니다. 공산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그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데, 틀렸어요 여러분들? 존속기간 관계없이가 아닙니다. 자,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는 비과세고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그렇기 때문에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거 많이 비교해 드렸죠 제가? 존속기간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존속기간 1년 이내면 비과세, 초과하면 과세입니다. 5번,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가액이 100만 원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자, 토지건축물 취득 후 1년 내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취득하면 요 사람들이 야금야금 잔머리 굴린 걸 막기 위해서, 자,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하 취득세 부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게 요만큼 50만 원. 요거 취득 후 1년 내 인접한 토지 건축물 또 취득하죠. 48만 원. 또 얼마 있다가 50만 원. 이렇게 야금야금 해가지고 면세점 받는 사람들을 잔머리 굴린 사람을 막기 위해서 토지 건축물, 토지 취득 후 1년 내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하면 이 전후의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48만 원. 그러니까 과세죠. 자,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합쳐가지고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취득가액 100만 원이면 당연히 취득세는 부과합니다. 부과하는 거죠. 자, 그래서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100만 원이면 부과합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40번까지 해설을 드렸는데요. 자, 수험생 여러분, 이번에 33회 세법은 이런 시험은 하여튼 뭐 15회 시험 이후로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작정하고 어렵게 낸 시험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서 고생 많았지만, 그래도 해설 강의를 들으니까 그래도 한 8개에서 10문제 정도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출제가 그래도 됐구나, 배웠던 거 잘 실력 발휘를 하면 풀 수 있었던 문제도 있었다는 거. 그렇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저한테 배운 분들 그냥 고득점 세법 쭉 충실히 했다, 뭐 기본적으로 12개 14개 막 맞췄던 만점 나왔던 그런 역대 시험에 비해서는 이번은 뭐 너무 터무니없이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작정하고 낸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덜한 탓도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거고, 여러분 많이 본인 위로하시고, 또 만약에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요, 다시 한번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 용기에 제가 뜨거운 응원의 갈채를 보냅니다. 여러분 다시 하시면은 분명히 내년에는 좀 일찍 시작하시면 그만큼 일찍 편안하게 내년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1년 빨리 하든 1년 늦게 하든 좀 고생스럽겠지만 그래도 더 많이 공부하고 가는 거니까, 합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하여튼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께 합격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를 또 간절히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또 분류를 삼키시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제가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33회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